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그림쟁이님이 JB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을사년 첫 영업일에 청주로 출장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 삐딱하게 시사뉴스 부탁드립니다. 네,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서울에는 약간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지금 청주로 출장 가시는 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1081님, 경남 양산시 시내버스 첫 차 운행 중입니다. 예약 문자 걸어놓고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고 예. 설 연휴 내내 근무한 저는 내일부터 고향 갑니다. 다들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기사님이시군요. 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설 연휴 내내 근무를 하셔서 내일 주말을 이용해서 고향을 가시나 봐요. 이제 아무래도 버스는 운행을 해야 되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조금이라도 푹 쉬시기 바라고요. 네, 정서진님, 와 신기하네요. 생방송 처음입니다. 매일 운전 중에 듣다가 오늘은 전철 안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처음 보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이럴 때 제가 항상 묻는 게 있죠. JB 실물이 어떠십니까? 보고 감상 올려주세요. 정서진님. 네, 넘어가요. 네. 왜 자신감 있는 멘트를 하셔야죠. 넘어가요. 한 살 더 먹더니 네 철이 드셨군요. 떡국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맞다. 네. 그러셨죠? 네. 호랑이님, 아하, 치유 맛집 시선 집중 저에게 힘 좀 주세요.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연휴 내내 병원에 있습니다라고 아이고. 올려주셨네요. 예, 또 어디가 괜찮으신가요? 참 얼른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기운 받으셔서 원기 회복하시고 꼭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호랑이님을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임금님기의 캔디님,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은 JB 실물이 낫죠. 조지 클루니 같아요. 라고 또 칭찬도 보내주셨습니다. 황앤방님, 미국에서 듣고 있습니다. JB 잘생겼네요. 뭐니 옆구리 찔러서 지금 절받는 느낌. 왜 그런 게 될까요? 네. 힘내시라고요. 오늘 JB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네. 약간 갈라지고 있죠. 네, 힘내시고요. 네. JB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자, 그저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사태 이후에야 법을 찾아봤다면서 계엄법을 본 후에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하니 집무실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장관 등이 있었고 일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반대하자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에 KBS 생방송이 잡혀 있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뚜렷해 국무위원이 더 많이 모여서 말하면 재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후 9시 10분에서 15분쯤부터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도 했습니다. 네, 한겨레도 비슷한 뉴스를 내놨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짜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말렸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런 소식에 대해서 언론은 포커스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당시 장관조차 이랬다라고 하는 점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각을 틀어보겠습니다. 어디로 틉니까? 자, 일단 이 점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장관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MBC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라는 내용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이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12월 4일 저녁
이상민 당시 장관이 박성재 법무,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났다. 도대체 왜 만났느냐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12월 3일 밤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정리해도 됩니다. 헌데 계엄 선포를 앞장서서 반대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뒤가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싹트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점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울트라 왕당근님,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올려주셨고, 네. 라디오 헤드님은 이상민, 나 혼자 산다. 라고 보내주셨고, 담쟁이 넝쿨님은 태세 전환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걸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이상민 전 장관 관련 보도는 모두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렇게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보도의 출처가 도대체 어딜까?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건 일단 좀 뒷전으로 물려놓고, 그럼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은 시점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달 16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입니다. 1차 판정리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조금 전에 한촌철님이 보내주신 그 단어, 태세전환이란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살고 보자. 이런 태세로 전환한 결과가 저 진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진술이 나온 배경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한번 좀 다른 점을 좀 마저 짚어보죠. 네, 어떤 거죠? 이상민 전 장관의 태세 전환이 성공할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할 때는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느냐? 계엄 당일의 그의 행적.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건영 의원이 폭로했던 바로 그 단전단수 지시 행적이 드러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먹혔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건영 의원이 이 사실을 폭로한 뒤에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 사실을 폭로한 건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에 진술하고 나서 거의 한 달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돌출 사안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이 돌출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은 빠져나가기 힘들게 됐다. 나 혼자 산다라는 모두가 성공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다. 왜? 그 뒤에 전해진 소식이 뭡니까?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이상민 전 장관의 태세 전환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저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란 국정조사 특위 장면입니다. 청문회가 열렸을 때의 장면. 이걸 한번 마저 짚어보죠. 경호날다님이 믿어도 되는 건가요? 국회에서는 발언을 안 했잖아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바로 증언을 거부했던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청문회 자리는 아마 매우 난감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난감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경찰에 진술한 대로 증언을 하자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눈초리가 따가웠을 거고, 정반대 모드로 가자니 경찰 진술이 흔들릴 것이면서 그래서 나 혼자 산다 모두가 해제가 되어버릴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런 점에서 난감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전단수 지시 수사가 시작됨으로써 자신의 앞날을 자신도 가늠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뭔가 하나의 모드를 장착해서 그쪽으로 내달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대략 난감 상황도 여기서 겹쳐져 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증언 안 할래요. 이렇게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토토로님이 경찰 조사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가서는 입을 꾹 닫고 있었겠죠 라고 올려주셨고, 제가 쏠게요님은 차라리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죠 라고 느낌표를 꼭 찍어주셨네요. 네.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히려 경찰과 언론사를 탓하는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경찰 출석 진술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기록 유출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MBC의 보도는 왜곡 보도다. 근데 MBC만 보도했나요? 지금 어제는 여러 언론사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가 궁금하다. 근데 그러니까. 출처가 꼭 경찰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경향신문도 몇 시간 전에 단독을 쓰긴 했잖아요. 저부터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뭐 어쨌든 또 어떤 말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부 헌법재판관의 문제를 또다시 제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이 추천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들을 편향된 재판관들로 규정하면서 탄핵 심판을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어제 냈습니다. 거듭거듭 계속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짧게만 짚고 넘어가죠. 자, 어제 쏟아진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가운데 제가 주목한 말은 따로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깊은 친분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말을 왜 했느냐면 인간적 차원에서 도리를 하기 위해 기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러 가겠다 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꼭 면회, 접견에만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냐? 깊은 친분 관계가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그 논법을 그대로 갖고 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걸 자기 발등 찍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토토로님이 자기 발등을 찍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그네님 등 여러분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끝없이 선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좀 물어주셨고, 송항호님은 국민 방어권은 무시하고 자기들 방어권만 찾는 겁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논법을 이런 식으로 펼치면요. 예를 들어서 이 여러 건의 탄핵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각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탄핵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여당에서 추천하는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도 그럼 같이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헌법재판관 추천에 있어서 그 국회목, 정당몫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지금 부정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어제 조경태 의원이 그 구치소 앞에 가서 세배하고 막 입장 밝혔던 윤상현 의원 비롯해가지고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어제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때 한번 가서 보죠. 뭐라고 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은 이게 불복을 위한 빌드업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불복으로 간다면 그때는 또 나라의 전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제 JB가 잠깐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떤 촌철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JB 그게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은 불복하는 절차가 없잖아요. 근데 불복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면 됩니까? 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었거든요. 불복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절차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항소나 이런 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수용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건데 정치적으로 불복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오히려 복잡해진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오늘부터 여권 주요 인사들이 구치소 접견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달려가는지 이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군 간부를 사칭해서 철물점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제2계엄 운운하면서 사기를 친 사례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전문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가 사기 조직의 시나리오를 입수해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보면 사장과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며 신뢰를 쌓아라. 혼자 일하는지 몇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마감하는지 등을 물어보며 친밀감을 쌓아라 등의 지침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영업자가 의심할 경우엔 부탁 조의 말투는 좋지 않으니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라. 고객의 말을 끊어가면서라도 확실하고 간결하게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요령까지 적어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근데 뭐 중요한 건 피해 보상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인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 1000여 명이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들을 모두 검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령 검거를 한다 손 치더라도 돈을 토해내게 할 방법이 있느냐도 사실은 미지수이고 보상길이 막힐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접수된 사기 사건이 76건이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건 12월 초까지의 집계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 뒤에 사례가 폭증을 해서 경찰에 접수된 그 사기 사건만 모두 226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1,680만 원을 보낸 철물점 주인도 계셨고 2,520만 원을 보낸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기 금액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상받을 길이 있을지 참 깝깝한 그런 뉴스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다리님이 이런 시기에 이런 사기치는 놈들이 있다니라고 좀 꾸짖어 주셨고 천년소금님은 내란 선동 사기꾼 놀인가요? 라고 좀 올려주셨고 박빛나라님은 이판국에 돈을 저렇게라도 벌고 싶은 건가요? 라고 좀 물어주셨는데 제 말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지금 한국인 1000명이 이런 범죄에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의 신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철물점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에만 1000명이 연루되어 있다기보다는 아무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다 걸쳐 있는 범죄 사기 조직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토탈 1000명쯤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문봉철님이 이런 불경기의 아이고라고 보내주셨고 김은정님은 이거야말로 내란 후유증 아닌가요? 라고 꼬집어 주셨네요. 잔상입니다. 잔상.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